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들 계시죠? 자, 오늘 투자론이 좀 남아있죠? 투자론이 좀 남아있고요. 금융론까지 오늘 할 텐데, 금융론 다를 할 수 없고요. 금융론의 앞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거를 다 복습할 수는 없고요. 정책론까지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책론은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그리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이렇게 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왜 개입하느냐 하고 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거 하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기억나십니까? 이제 까마득합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복습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들을 때는 그래도 아는 것 같은데 저기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싹 까먹고 포맷이 되죠.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개입하느냐 해서 시장에 그럼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이 뭔가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못하니까 하는 건데, 하나는 원래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잘 못하니까 그때 보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한테 맡겨진 기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다, 형평성 측면이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왜 개입하느냐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단은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랬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이제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다 말고 선수로 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무슨 게임? 이제 직접 게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무슨 개입도 있어요? 간접 개입도 있죠. 이거는 직접 수요자 공급자는 되지는 않지만 뭐 보조해 준다거나 뭐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또는 반대로 세금을 매긴다거나 또는 부담금을 매긴다거나 이런 게 간접 개입이죠. 경제학에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까지만 얘기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지구제고,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도 바로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다음에 효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랬어요.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시장 실패 원인 중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4가지가 있었어요. 외공불비해서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그 중에서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부 효과 중에 정의 외부도 있고 부의 외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외부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말씀드렸죠.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효과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그게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책론에서의 효과는 다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수요 공급 효과는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패스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대신 이제 다른 정책에서는 이제 효과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요 정책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요 시장 실패라는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효율성과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거, 자,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예요.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린벨트 설정하고 뭐 고도 제한 지구 설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설정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상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바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었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큰 이제 흐름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면 되죠. 다 까먹어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근데 지금 들었던 것은 기억나죠. 예,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처음 들으면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첫 번째 주 했는 거는 이제 또 저 멀리 가 있겠죠. 예, 근데 할 때마다 다 복습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2주 전 거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 하는 게 있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이제 드디어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게 규제를 해주면은 낮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설명 들으세요. 낮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더 넓은 집에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킨단 말이죠. 근데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근데 공급을 줄이는데 이 당장 줄이기는 어렵다 그랬죠. 주택이라는 것이 일부러 때려 부셔야만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낡아지는 것들이 철거되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서서히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심해져요. 집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사무소에 물건이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거 얻으려면은 이중 가격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교육의 힘이죠. 오, 엄수장 나옵니다 드디어. 웃돈이라 안 하고 뒷돈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웃돈 뒷돈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는 이제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랬죠. 그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암 시장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났던 그런 얘기들이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생각이 난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했단 말이에요. 임대료 보조도 자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보태주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태주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보태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 넓은 데로 가거나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이제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자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가 이게 몰래 올라가는 거예요. 몰래 올라가는 게 암시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놓고 올라가는 거죠. 대놓고 올라가면은 이게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만큼은.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기존 공급자,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래요. 초과 이윤. 옛날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거를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래요. 그럼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내려가서 이제 초과 이윤이 어떻게? 초과 이윤이 사라지겠죠? 초과 이윤이 사라지면 이제 임대료 내려가면 이렇게 돼야 이제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임차인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은 더 이상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됐나요? 예, 이런 이제 수요 공급 얘기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잠깐 말씀드렸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약간 낮은 거예요. 예, 이것도 결국 수요 공급 얘기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내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통 사적 시장이라 하고요. 보통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되는 시장을 공공시장 하는데 사적 시장에서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수요가 줄고 빈집 늘어나고 임대료 떨어지고 이런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상대적으로 조금은 중요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기차익에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죠. 그때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 그랬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크다,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쪽이 덜 부담하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이제 조세기책의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 했고요. 투자론에서는 이제 투자론의 기초에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렛대 효과죠. 지렛 효과. 지렛 효과 말고는 이제 장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있었어요. 하나는 인플레 해지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인플레 해지 효과는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격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그랬죠. 또 소득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소득 이득은 이제 임대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수익성 부동산. 그래서 임대료 수익과 뭐 시세 차익 아시겠죠? 그걸 항상 두 개를 같이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중개 실무를 하실 때 수익성 부동산을 브리핑하려면은 이 투자론이 꼭 필요해요. 투자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실무하시는 분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지난주 말씀 안 드렸는 것 같네.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주택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가도 하고 원룸 뭐 이런 수익성 부동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을 계산하려면은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고 또 비용 얼마나 발생하고 이거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하는 게 투자론에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요거를 생각만큼 이게 잘 못하나 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다 투자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다 이론적으로 배운 게 다 실무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니까, 브리핑을 못하니까, 자신 없으니까 이게 잘 안 하는 거죠.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잘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물건을 좀 이렇게 팔아달라 또는 뭐 살 물건 좀 있냐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저분이 지금 오픈해서 하는데 이런 물건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불확실하면은 제가 소개 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평생 그냥 주택 전월세 하면은 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성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아무튼 소득이득, 자본이득 했고요. 이 지렛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이제 부의 지렛, 위로 올라가는 건 정의 지렛, 예외적으로 영의 지렛, 중립적 지렛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중립적 지렛의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중립적 지렛은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근데 정의 지렛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올라가고 부의 지렛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단점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서는 유동성이 낮다는 거, 황금성이 낮다는 거, 그게 단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이제 주제를 했어요. 위험과 수익. 위험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벗어날 가능성.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금에 가입했을 때 2%로 주겠다. 그러면 1억을 예금을 가입하면 1억 200보다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덜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덜 줄 가능성이 있어요? 1억 2% 주기로 했는데, 예금했는데 덜 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금에서? 혹시 은행 망하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000만 원은 충분히 보호가 돼요. 5천만 원 이내는 다 보호가 되죠. 맞죠? 5천만 원 맞죠,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서. 아무튼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1년 뒤에 1억 200이다. 1억을 맡겨놨을 때. 그게 예상치예요. 1억 200이 될 것이. 그 예상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이 있는 건데, 그게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다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거고. 자, 그런 위험의 측정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위험의 크기는 편차, 표준 편차죠. 편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편차? 표준 편차. 이걸로 하거나 또는 분산으로 측정한다 그랬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가중평균이라고 했죠. 가중평균. 가중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했고요. 이런 위험의 유형에 사금법인유 이런 거 했죠. 그렇게는 아니고 사업상 위험과 세 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상 위험과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사업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장사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과 장사는 잘 돼도 했잖아요. 장사는 잘 돼도 뭐 불이 홀랑 나거나 아니면 직원이 횡령을 하거나 직원이 사고를 친다거나 장사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 위험 말고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괄적인 위험을 이제 운영 위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업하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부동산의 경우 위치적 위험 이런 게 다 사업상 위험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하면은 금융이 자금 융통이라고 그랬죠. 자금 융통은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남의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좋을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설명 듣고 계십니까? 네.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정해질의 효과는 괜찮아요. 근데 금융 위험이라고 하면 남의 돈을 사용해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무슨 지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무슨 위험이라고요? 금융적 위험.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죠. 물론 정예지렛대 효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하면은 인플레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앞에 지나갔던 인플레 해지에서는 그는 긍정적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본 이득은 계속 커집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보통은 임대료 계약을 맺을 때 고정 임대료로 맺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정 임대료로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위험이 바로 무슨 위험이다?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135 말씀드렸었죠. 다음에 수익에서 오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했어요.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게 이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이게 평균해서. 근데 그 예상 수익률을 이렇게 예상 수익률 몇 프로인 똑같은 A와 B를 제시했을 때 하나는 선택하는데 하나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건 마음속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 예상 수익률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그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다른 거는 예상 수익률이 똑같아도 그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요구하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다는 얘기죠. 요구 수준이 더 높을 때는 요게 더 높을 때는 선택을 안 하는 거고 맞죠? 요게 더 높을 때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각각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라 했고요. 요거는 객관적 수익률이요. 이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그 수익률이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정도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죠. 분산 투자를 해서 하려는 이제 얻으려는 효과가 뭐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 그랬죠. 모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장 상황과 관련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전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황과 관련된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 또는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다 체계적 위험. 근데 뭐 불이 나거나 화재 또는 조류 독감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죠.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다 그랬죠. 많이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양하게 섞으면 되죠. 다양한 종류로 섞으면 되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개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내려가더라도 다른 하나가 올라가서 벌충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면은 효과가 높고요. 반대 방향. 이거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공교롭게 두 개 각각의 위험이 동시에 터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조류 독감도 터지고 구제역도 터지고 반대 방향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두 개만 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요와 관련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했어요. 요거 끝나고 화폐 시간 가치에서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할증한다 그랬죠. 숫자가 커지죠.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것을 할인한다 그랬죠. 자, 할증할 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셈을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하는 거죠. 확실히 지난주에 했는 거라 훨씬 더 잘 기억나나 봐요. 저거는 이제 2주 돼서 좀 오래됐고, 그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2달 전에 했는 거라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곱셈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 10%로 시장이자율을 할증률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자율 10%가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0.1을 곱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할증할 때는 10%를 계산해서 더하기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다음에 이제 할인은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하는 거죠. 나눗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지난주에 어떤 금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자, 요거 할 때 이게 10년 후에 요 10%씩 요거 얼마가 돼 있을까? 지금 할증이 할인이에요. 할증이죠. 자, 이럴 때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게 10년 10%만 있는 게 아니라 5년 20%가 있을 수도 있고 뭐 20%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계수. 무슨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요. 그 한 번 불입된 금액의 미래가치계수 표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에 가면은 자 여기 이제 10년 10%라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여기 0.1 여기 10년 해서 요 가면은 요 숫자가 2.594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2.594를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억이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할 때 1억 곱하기 2.594 우리는 곱셈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도 했어요. 미래 어떤 금액이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렇게 할 때 있었죠. 요거는 할인인 거죠. 그렇죠. 요 표의 이름은 일시불의 현가계수표라 그랬죠. 그거는 요놈하고 요놈 같은 자리에 있는 게 같은 10% 10년이라 해도 여기 10% 여기 10년이라 해도 요 숫자와 요 숫자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요 숫자와 요 숫자 관계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갈 때는 나누기 한다 그랬잖아요. 나누기 하면은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요거는 곱하기 요거 분의 1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곱하는 숫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숫자와 요 숫자는 서로 역수관계 있다. 역수관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하면 1이 되게 돼 있어요. 역수라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나누는 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곱하는 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가 가면은 0.3855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숫자를 요 1억에다가 곱하기를 하면은 3,85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게 할증하는 거죠. 할증하면 숫자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여기는 할인하는 거죠. 숫자가 작아지죠. 이 동그라미 크기가 이게 좀 더 크죠. 이게 좀 더 작죠. 동그라미. 이 세심한 배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숫자가 커지면은 동그라미가 커져야 되는 거고 숫자가 작아지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란 말이에요. 별로 볼품없이 그린 것 같아도 내용은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더 해야 돼요. 이제 저 화폐 시간 가치 계수가 모두 6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표가 6개, 표가 6개인데 오늘 6개 다 하면 여러분들 쓰러지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2개 했고 이제 오늘 2개 하고 나중에 1, 2월 달에 2개 더 하고 이렇게 서서히 하면은 그래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두 6개인데 미래가치계수가 몇 개가 있고요? 3개. 현재가치계수가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지금 이 한 번의 금액이 이때 얼마가 돼 있느냐 이럴 때는 뭘 이용한다 그랬고요.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찾으면 되고요. 이게 10년 10% 몇 년 몇 %만 찾아서 숫자를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년 후에 이력이 현재 얼마가 돼 있느냐 되느냐 이럴 때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표 2개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표가 4개가 있는데 이제 2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10년.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일정한 금액이 불입이 돼요.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뭐예요? 위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년 말이에요. 말이에요.
초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물은 적은 없어요. 직접 대놓고 물은 적은 없는데 시험에 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가 나오면은 그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칸이에요? 여기서부터 몇 칸이에요? 여기서부터 10칸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연도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연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은 10번인데 자, 이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이때 금액이 궁금한데 이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 얘 몇 년치 이자가 붙어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9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칸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칸이 온 거예요. 9칸. 이자가 9칸 붙어 있으니까 몇 년치 이자예요? 9년치 이자예요. 여기서 해야 10년치 이자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 붓는 거하고 여기에 공식이 좀 달라요. 우리가 적금 볼 때는 오늘 바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첫 달부터 집어넣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6개월 넣으면은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공식 외에 우리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제가 지우라고 한 거죠. 그 삭제하라고 하는 공식 있죠. 이거 삭제하라고 하는 그건 N이 또 밑으로 내려와 있는가 N이 없는가 그래요. 거기 삭제하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지난주에? 삭제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류인 것을 수정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삭제하라 했는데 삭제 안 하고 나는 공부도 하겠다고 외우면 그 틀린 공식 외우는 거예요. 지금 틀렸는데 지금 틀린 거를 제가 교정을 안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틀렸는데 틀린 거를 교정을 안 해드렸어요. 삭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아실 필요 없다고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이 공식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등비수열 합에서 나와요. 이 공식이. 근데 그 등비수열 합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야 이 공식이 나와요. 매년 초에다가 하면 여기 나중에 1 플러스 R을 또 곱해야 돼요. 이걸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인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한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0 세 번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일까 이럴 때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2년치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매년 말 3년 동안 했을 때 이걸로 3년치 이자 붙는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요거는 1년치 이자 붙는 거고요. 요거는 이자 안 붙고 그냥 합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매년 초가 아니고 뭐라고요?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또는 매월 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때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 방금 지운 공식 있죠? 그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말이에요. 10년 10% 하면은 그러면은 0.1분의 1 플러스 0.1에 10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몇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총 이게 몇 번이에요?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10년째 말이니까 10번이잖아요. 10번.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이잖아. 10. 밖에서는 멀쩡해도 여기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10번 맞죠? 10번이야. 번은 10번이에요. 10번. 근데 얘는 9년치 이자고 얘는 이자가 안 붙는 0년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0번이에요. 번은 10번. 그러니까 원금의 합산액은 얼마라는 얘기죠? 매년 1억씩이라고 한다면 1억 하면은 원금의 합산액은 그냥 단순 합산액은 10억이죠.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으면. 맞나요? 그러면은 이 숫자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정도만 생각하라고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0보다 크겠죠. 이자가 붙어서. 예, 그 정도의 감만 유지하시라고요. 만약에 이게 7번이면 어떻게 해요? 7년이면은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뭐보다는 클 거다. 7보다는 클 거다. 이런 감만 갖고 계시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금 합산액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런 감만 갖고 계시고 실제로 그 숫자를 찾을 때는 이 표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표가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표의 이름이 뭔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 표의 이름. 됐나요? 자, 그럼 그 표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학자들도 자기네들이 헷갈리면 귀찮으니까 편리하게 용어를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일단 매 기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형식의 돈을 연금이라고 표현해요. 연금. 퇴직해서 받는 그 연금의 뜻은 아니에요. 퇴직해서 받는 그 연금의 뜻은 다른 게 있고요. 이거는 annuit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매 기간 지불되는 금액의 의미를 이제 번역을 한 게 연금으로 번역한 거예요. annuity라는 단어. 근데 자,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잖아요. 얘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얘 언제 금액이 궁금했었어요? 미래 금액이 궁금했잖아요. 이거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미래 금액이 궁금하죠. 그럼 자, 이 표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연금의 내가계수표라고 이름 지으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구별이 어렵지 않죠, 결코. 한 번이냐 연금이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건데 뭐 어렵나 이게. 그죠? 다음에 그럼 이쪽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이제 매년 말에 매년 말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불입되는 거를 무슨 형식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요 금액이 이쪽으로 오면은 한 번 나누기 해야 되죠. 나누기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요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103년 동안 매년 말 할 때, 자, 이거 할 때는 첫 번째부터 나누기를 한 번 해야 돼요. 요거는 나누기를 2번 해야 되고, 요거는 나누기를 3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산할 때와 미래 가치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요걸 잘 해야 돼요. 칸수를 잘 세야 돼요. 칸수. 왼쪽으로 한 칸 올 때마다 나누기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9칸을 온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은 현재 금액이에요? 미래 금액이에요? 현재 금액이죠.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죠. 자, 그럼 이 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연금의 현가계수표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죠. 됐잖아요. 안 어렵죠? 그렇게 표만 찾아서 숫자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서 이거 지우라고 한 거예요. 0.1, 0.1, 10년, 0.1, 여기 0.1, 10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숫자는 말이에요. 이 숫자는 감으로 생각해서 감으로 이게 10년이에요. 이 숫자가 좀 10번이 10번. 10번이면은 이 숫자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얘는 이제 10보다 작겠죠. 그 정도의 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거 실제로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얘는 15.94가 나와요. 15.94. 그러니까 1억 곱하기 15.94 하면은 총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5억 9,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6.145가 나와요. 야, 그럼 얼마? 6억 1,450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곱하기 해서 1억 곱하기 6.145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 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목돈을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목돈 계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언제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목돈 계산하는 거죠. 목돈이란 말이 나오면은 연금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뭘 계산하는 거라고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된 금액. 근데 요거는 미래 목돈이죠. 요거는 현재 목돈이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남았어요. 매달이에요, 매달. 그러면 때는 10년이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120개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매달 50만 원씩 그랬죠.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뭐를 그려야 되는가 하면은 50, 50, 50 이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게. 됐나요? 자, 그냥 50만 원씩 120개월이면은 6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맞죠? 50만 원씩. 이거를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동그라미는 무시해도 돼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무시해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뭐 너무나 숫자가 쉬워서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좀 커진다 할지라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곱하기를 5를 하잖아요. 곱하기를 5를 해야 될 때는 나누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곱하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2 하면 반띵 하라 이 말이에요. 62 해놓고 동그라미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돼요. 124 곱하기 5는 반띵해서 동그라미 하나 붙이기. 그럼 620이 된다고요. 맞나요? 5라는 숫자가 나올 땐 그렇게 하시라고요. 또 124 나누기 5 하면은요. 그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2배로 보면 2배. 2, 4, 8이죠. 2배로 보내고 소수점을 여기 찍으면 되는 거예요. 24.8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5나 나누기 5가 나올 때는 반대로 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2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싫으면 말고요. 자, 120개월 동안 50만 원이면 6천만 원, 6천.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복권을 샀는 게 당첨이 됐어요. 지난주에 복권 산 게 당첨됐어요. 6천만 원을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낼 게 귀찮아. 이거 이래저래 하다 보면 다 그냥 허투루 써버릴 가능성도 많아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목돈으로 내고 싶어요. 목돈으로. 그 목돈으로 내는 돈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자, 그 목돈은 현재 목돈일까요? 미래 목돈일까요? 지금 한꺼번에 갖고 싶은 거요. 120개월 뒤에 제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언제 목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현재 목돈을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금액 이렇게 미리 내니까. 그거 계산하려면은 무슨 표를 찾아야 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표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몇 개월짜리 찾아야 돼요? 120개월짜리 찾아야 돼요. 120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자는 월 이자를 찾는 거예요. 월 이자. 월이니까. 됐나요? 언제 뭐를 사용하는지 알면 되는데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만 봐도 벌써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돈을 계산하느냐 120개월 뒤에 목돈을 계산하느냐 지금 목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표에서 숫자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할만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수 4가지 오늘 이제 11월 12월까지 하는 게 요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공식은 삭제해도 된다고요.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앞에 남겨놨던 저기 가셔서요. 74쪽에 현금 수지 측정해야 돼요. 현금 수지 측정. 수가 뭐예요? 수가 수입 들어오는 거, 지출 나가는 거, 수지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소득이득, 하나는 자본이득. 자, 이렇게 두 가지 관련 이제 현금 수지를 계산해야 돼요. 소득이득 계산하는 거는 매년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거예요. 자본이득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시세차익이니까 처분할 때죠. 5년간 운영을 한다면 소득이득 몇 번 계산해야 돼요? 5년간이면 5번 해, 5번. 연간 단위로. 근데 자본이득 계산은 한 번이죠. 10년을 운영해도 자본이득은 한 번. 요거는 10년이면 10번 이렇게 연간 단위로 하니까. 자, 그래서 소득이득 계산하는 거와 관련된 게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영업 수지 측정이에요. 영업 수지 측정. 영업 수지, 요거는 다른 말로 운영 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운영하는 거. 자, 이 운영할 때 자, 우리 수익성 부동산 생각하시라 그랬죠?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한 칸당 1년에 500만 원 받는 그 방이 있어요. 한 칸에 1년에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요런 방이 20칸 있는 원룸 주택이 있어요. 20칸. 그러면은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맞나요? 이런 거 계산할 때도 20칸 하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눈동자 동공 확대되면서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500만 원이 두 칸인 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5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그걸 더블을 해가지고 1000 이렇게 50이면 100 이렇게 바꾸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두 칸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20칸이니까 1억일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1억, 15 이렇게 하니까. 됐나요? 자, 그럼 1억이 1억. 그 1억은 정말로 1억이 그만큼 들어올 거란 얘기인가요? 100%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100%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가능한 총 금액이라는 얘기죠. 가능한 총.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나한테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서 1억 이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까요? 왜요? 예? 반드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공실 있잖아요. 공실. 또 방은 찾는데도 벌써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이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래요. 임차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란에 찍힌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금란에 찍힌 돈들의 총 합계. 이게 내가 구경한 돈이에요. 내가 구경한 돈이 그거죠. 지금 공실인데는 돈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방은 찾는데도 입금을 안 한 사람은 돈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간 입금 총액으로 찍힌 요 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유효. 효과가 있다. 일단 내가 만재는 받다는 거죠. 됐나요? 자, 가능 총소득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유효 총소득. 이게 그래도 내가 구경은 해봤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로 다 찍힌 돈의 합계액이요? 입금액, 통장에 입금액으로 찍힌 돈의 합계액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빼야 돼. 빼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단 주머니에 들어온 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빼는 거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출금으로 이제 빠지는 게 나오겠죠, 이제. 입금됐고, 이제 출금으로 빠지는 거. 자, 빠질 거 다 빠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내가 챙기는 거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빠지는 게 세 단계로 빠져요, 세 단계로. 세 단계로 빠져요. 어떤 구멍가게든 대기업이든 항상 요렇게요. 제가 소리를 질러도 눈을 감으면 안 되죠? 눈 뜨세요.
자,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제일 먼저 뭐를 빼야 되는가 하면은 경비 빼야 돼요. 경비를 빼지 않고는 이게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전기요금, 무슨 관리비, 뭐 직원 월급, 임대료, 뭐 하여튼 그 뭔 사업을 하든 경비를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비를 제일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는 거 먼저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빼는 거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빼는 게 뭔지 아세요? 세금이에요, 세금. 왜냐하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흑자라야 내는 거예요. 적자인 경우는 세금 내지 않죠. 그러니까 세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언제 고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기업이든 뭐 어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뭐는 빼야 돼요? 영업경비 빼야 되죠. 마지막으로 세금을 뺀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뭔가 하면은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뺄 게 없어요. 그냥 경비 빼고 바로 세금 낼 거 있으면 빼면 돼요. 근데 남의 돈을 빌려서 같이 투자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원금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아시겠어요? 자, 이 구조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세금 내고요. 요 빚을 갚는 거는 내 돈으로만 할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세 단계로 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그 단계별로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입금 총액에서 경비 빼고 남는 거, 그 다음에 빚을 내고 갚고 남는 거, 세금까지 다 내고 남는 잔액, 그 잔액 그 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순서대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걸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그래요. 경비를 뺐으니까. 됐나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 할 수 있어요. 순운영소득. 자,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전현금수지라 그래요. 세전현금수지. 세전이라는 얘기는 또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후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후. 세후 현금수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시고요. 순, 전, 후. 네, 본격적으로 빼는 건 어디서 뺀다고요? 유효.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빼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 돈에서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돼요. 순, 전, 후. 순, 전, 후예요. 순, 전, 후. 아시겠어요? 근데 세 단계로 뺀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뭘 뺀다? 경비 빼고 순이 남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빚을 갚고 전이 되는 거고요. 세금 내고 후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입금 총액으로 되어 있는 유효 총소득에서야 말이에요. 경비 빼고 남는 잔액은 순영업소득이에요. 이제 빚을 자동이체 해가지고 빚을 다 빠져나갔다면 그거는 세전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까지 내고 세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머릿속에 연상을 하라고요. 입금 총액에서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 요 구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조. 근데 이제 구조를 기억한 후에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이거를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다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다 이제 용어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운영 경비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빚이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에는 정식 명칭은 부채 서비스예요. 부채 서비스. 요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그래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까지 다 구사 안 해도 돼요. 괄호 서 있는 거 다 구사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만 해도 되니까 가유순정로 해서 됐죠? 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어떤 단계로 뺀다는 거, 뺐을 때 남는 거, 순전 후 남는 거 됐죠? 됐나요? 자, 요거
숙제입니다. 10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숙제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 네, 외우라고 지금 10분 동안. 10분 동안 외워요, 10분.